예, 교수님 이제 오늘 4부입니다. 지금 4부. 네. 아까 3부에서는 이제 국가가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기 실리콘밸리처럼 또 그 보스턴밸리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그 타운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어디까지 진행되는가 하면 이제 개인에 관한 문제로 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 협업을 잘 할 줄 있는 사람.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개인 인적 인프라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모여도 좋지만 많은 사람 모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인적 자원을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 소프트웨어 제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품을 만들려면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공동 협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소통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그 팀에서 제 기능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인성 교육도 잘 받아야 되고 네. 또 대학에서 전문 교육도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인력 문제다. 네. 소프트웨어 인재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소프트웨어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고 우리 국가사회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를 그동안 각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과, 소프트웨어 학과, 또 경영정보학과, 경영과학과 수없이 많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네.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을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첫 번째 없었어요. 네. 또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우리 공공기관이나 국가나 우리 대기업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우리가 무수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컴퓨터 공학과나 소프트웨어 공학과를 선택하지 않게 됐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전공을 해서 졸업을 하면 국가 사회에 나가서 진출해서 잡을 잡았을 때 연봉이 1억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전 세계 글로벌 리딩 폼,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SAP, 구글, 애플, IBM 이런데 소프트웨어 전문가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개발 팀의 팀장, 네. 소프트웨어 전공자인데 네. 그 팀장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인가? 2억인가? 저 같으면 1억, 2억 받고 절대 안 해, 그런 거. 네. 적어도 200억, 300억 이렇게 줘야 네. 제 기능 발휘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글로벌 리딩 폼의 CTO, 네. CIO 연봉이 200만 불, 2천만 불, 3천만 불 그렇습니다. 네. 상상이 되나요? CEO는 150만 불밖에 못 받는데 CIO는 3천만 불 받습니다. 네. 이 빌 게이트나 스티브 잡스나 주커버거나 많은 글로벌 리딩 폼의 이 오너들이 전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거 모르시지요? 그들 소프트웨어 개발자야. 그렇습니다. 미국의 리크루트 이 잡지가 잡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네. 미국의 잡 선호도 1등을 한 잡이 뭔지 아세요?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까? 그게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입니다. 네. 교수, 프로페서, 네. 메디컬 닥터, 파이로트, 네. 무슨 정부 관료가 아니고. 아니에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연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제가? 2천만 불. 빌 게이트 연봉이 얼마였어요? 스티브 잡스 연봉이 얼마였어요?
세계 최고 부호잖아. 예? 1년 연봉이 1조 원씩 받았잖아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가 미국 잡 리크루트지의 1등 포스트 포지션에 있는 직업이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입니다. 어떤 성격 또는 어떤 인성의 소유자가 그런 적합할까요? 그래서 네, 좋은 지적인데 소프트웨어를 아까 혼자 개발할 수 없고 둘이 개발할 수 없고 조직이 개발해야 됩니다. 팀워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인재 양성을 할 때 팀 리더십, 팀워크 이런 거 work together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성, 그런 능력, 그런 소통 능력,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는 건지요. 근데 이제 우수한 대학을 졸업할수록 이 외톨이 결벽증 뭐 이런 게 많습니다. 화합하지 못하고 팀 멤버로서 이 하모나이즈가 안 되는 그런 인재들이 많지요. 우수한 대학을 졸업할수록. 예를 들면 뭐 서울대 졸업했다. 팀워크가 안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해야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팀워크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화력이 좋은 사람, 친화력이 좋은 사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기술 능력이지요. 소프트웨어를 개념 개발을 하고 설계를 하고 뭐 프로그래밍을 하고 시험 평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엔지니어링 능력, 매니지먼트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딴 말로 뭐 기술 능력, 경영 능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능력은 두 번째입니다. 능력은 후천적으로 조직에 팀에 들어와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생각보다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인성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타고나는 거 아니 후천적으로도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어떤 팀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만한 성격, 인격, 친화력, 소통 능력이 있느냐. 두 번째가 이제 기술 능력, 경영 능력이 있느냐. 기술 능력, 경영 능력은 팀에 들어와 가지고 팀장 잘 만나면 금방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 뭐 이제 아까 말씀한 소프트웨어 전공하는 사람들은 뭐 돈도 많이 이제 외국에는 받고 하는데 인재 양성, 인재 양성을 할 때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양성하는 게 좋습니까? 몇 살 때부터? 그래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많은 우리 교수님들 우리 서울대 고건 교수님, 카이스트의 김진영 교수님, 많은 원로 교수님들하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유치원 때부터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소프트웨어 교과목이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그래요? 지난 한 5년 전부터. 네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과목을 이제 초중고등학교에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내용이 좀 시원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 교육 교과목 코스웨어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MIT 공과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재밌어야 이 교육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드 코딩 쪽으로 많은 소프트웨어 교과목 내용이 예를 들어서 무슨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주 기계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어를 가지고 조잡한 언어지요. 그런 언어를 가지고 로봇이나 컴퓨터를 작동해보는 그런 쪽으로 그걸 이제 하드 코딩이라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코딩하는 거를 소프트웨어 교과목으로 착각하고 그걸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리키는데 코딩, 하드 코딩을 가리키면 예를 들어서 C 언어를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거를 초중고등학교 때 가리키면
주산을 초중고등학교 때 가르치는 거와 똑같습니다. 코딩이 소프트웨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전부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소프트웨어가 나오지요. 그거를 이제 이제 하드 코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알고리즘, 라직을 만들어 보는 거. 근데 이제 그 초중고등학교 때 이 백지, 이 프레시한 그 두뇌 머리에다가 주산을 가리키듯이 미케니컬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하드 코딩을 가르쳐 놓으면 학생이 바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창의적인 능력이 확 죽어버려요. 그 컴퓨테이셔널 띵킹 능력이 확 죽어, 사고력이 확 죽어버려요. 왜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 인간의 자연 언어보다 훨씬 더 협소한 경직된 구조화된 언어거든요. 그럼 구조화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잖아. 우리 인간의 자연 언어는 훨씬 더 탄력적이고 포괄적이고 표현 능력이 무궁무진해. 그걸 가지고 창의력을 길러야지.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프로그램 쫙 하잖아요. 우리 그 학생은 그건 바보를 만드는 거야. 창의력이군요. 그럼요. 그래서 미국의 석학들이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테이셔널 띵킹 그 컴퓨테이션 그럼 뭐 계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 인간의 그 사고력, 논리적인 사고력, 합리적인 그 사고력. 우리가 그 띵킹이라는 말을 딴 말로 리즈닝, 추론하다, 인퍼런스, 예측하다, 포리캐스팅, 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기르는 거. 물론 과학기술, 수학, 통계 기반으로 예측을 해야 되지만 논리적인 사고력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중고등학교의 그 소프트웨어 교육은 지금 교과목, 소프트웨어 교과목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레디 부치, 제임스 럼보, 이바 야콥슨이 만든 그 마델링 랭귀지가 있습니다. 모델링? 유니파이드 마델링 랭귀지, 우리가 UML 이렇게 얘기해. 이게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금 문제가 UML을 가지고 그 시스템 반도체 스펙을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 지금 그걸 아마 못할 겁니다. UML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개념 개발도 하고 컨셉 디벨롭먼트 또 분석 설계, 마델링도 해야 되고 그걸 마델링까지 설계만 하면 임플리멘테이션 뭐 자바로 하든 C로 하든 프로그래밍 언어 독립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기계적인 거야. 미케니컬한 거야. 그건 자동화, 오토메이티드 소스 코드 제너레이션 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소프트웨어를 그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 프로그래밍 짜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프로그래밍, 하드 코딩하는 거 가리키는데 저는 절대 그거 가리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그레디 부치, 제임스 럼보, 그 이바 야콥슨이 만든 유니파이드 마델링 랭귀지만 가르쳐주면 자기가 상상하는 띵킹, 컴퓨테이셔널 띵킹 상상하는 모든 알고리즘을 UML로 다 스펙을 만들 수 있고 디자인,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구현은 안 해봐도 돼. 구현은 기계적인 거야. 그래서 그 구현 기계적인 거를 자꾸만 우리 학부모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부나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거에 자꾸만 하드 코딩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려고 덤비거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고 마델링 랭귀지 UML을 이용해서 스펙도 만들어 보고 디자인도 해보고 구현은 자동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언어가 어떤 게 됐든. 그래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그 교육 코스웨어를 교육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부가 그거 R&D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R&D 투자를 안 해. 그런 거에. 그거 1, 2억, 400억, 200억 들여서 될 일이 아니야. 그거.
1조 원, 4조 원 들여야 그게 국가 기업의 경쟁력인데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물적 인프라든 그다음에 인적 인프라든 인프라는 인프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정부가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에서 어떤 부서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볼 때 이제 우리나라 산업자원부도 있고 정보통신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국방부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금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때 우수한 인재들이 소프트웨어 학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우수한 인재들이 전부 법대로 가고 전부 의대로 가고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40년 전에는 수능이 1등이 법대가 아니고 의대가 아니고 컴퓨터공학과였던 사실 모르시지요? 수능 1등급이 네. 법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의대로 가는 게 아니고 컴퓨터 공학과로 갔어요. 40년 전에. 네. 지금은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 네.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컴퓨터 공학과의 소프트웨어 학과에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졸업생들이 사회적인 진출을 해서 보수를 대가를 돈을 제대로 많이 벌고 있느냐 그 문제잖아요. 네. 우리 국가사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를 운영하는 방식에. 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지요. 소프트웨어를 대학에서 교육해서 완전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기초적인 거 공부해가지고 기업체, 산업체에 가서 연구소에 가서 정부기관에 가서 거기서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네. 우리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공식적인 초중고등학교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소프트웨어 대학 졸업자들을 뽑아서 재교육, 리프레시, 이 전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인재 리크루트 이 채용을 해서 교육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1년 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신입 소프트웨어 직원을 뽑잖아요. 네. 중소벤처기업이. 그럼 1년 되면 100명 중에 50명이 나갑니다. 2년 되면 25명 남어. 3년 되면 5명 남아요. 그러면 1년, 2년, 3년 동안 소프트웨어 인재 채용을 해가지고 실효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교육 훈련에 투자만 봉급줘야지요. 교육 훈련 시켜줘야지요. 중소벤처기업 사장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도저히 신입 직원을 뽑아가지고 쓸만한 인재로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뭐냐? 그 대안이 뭔지 아세요? 소프트웨어 인재를 누가 다 경력자를 누가 다 뽑아갔지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다 뽑아갔어요. 경력자들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만큼 조금 능력이 생기면 네.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하고 LG, SK 대기업들이 다 뽑아가 경력자들을. 네. 그럼 중소벤처기업에서 신입 직원을 뽑아가지고 대졸자 신입 직원을 뽑아가지고 양성할 수 있습니까? 교육 훈련 시킬 수 있겠어요? 없잖아. 네. 그래서 우리 중소벤처기업 대표이사 사장들이 저한테 그런 주장을 해요. 이게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이종료 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 이종료. 그러니까 우리 A라는 중소벤처기업에 A라는 소프트웨어 인재가 있는데 3년 투자를 했다 이거야. 교육 훈련에 중소벤처기업 사장이. 그러면 삼성전자가 스카우트했다. 그때 이종료를 내라. 삼성전자는 이종료를 2억 원을 A 벤처기업에다가 이종료 내라. 일리는 얘기네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그거고 네. 그거 안 하고 다 뽑아가거든. 네. 중소벤처기업에서 직원들 교육 훈련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못한 게 지금 이제 15년, 2년, 20년 됐어. 소프트웨어 인재가 있어요, 없어? 쓸만한 놈이 없어. 소프트웨어 인재가. 어? 프로그래밍도 제대로 하는 놈이 이제 없어. 어? 왜? 교육훈련 투자를 안 하거든, 사장이. 왜 저는 아까 금방 나갈 건 놈을 어떻게 투자를 해? 너 뭐 개발해라 해서 못하면 그냥 포기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 첫 번째 구조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이 프로젝트를 외부에다가 아웃소싱 발주를 합니다. 네. 그 발주를 하면 정부 관료들이 정부 산하 기관의 그냥 정부 관료라고 그러지요. 기관의 이 담당들이 프로젝트 아웃소싱을 하는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딴 말로 컨트랙 매니지먼트 계약 업체 개발 업체를 관리하는 거를 컨트랙터 매니지먼트 컨트랙 매니지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계약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은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 관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할 일이 없잖아요. 컨트랙터가 계약 업체가 개발자들을 파견해서 아침 9시에 출근했는지 6시에 퇴근하는지 점심시간에 식사를 거기서 하는지 이런 거 모니터링해. 공무원이?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커. 공무원 1년 연봉이 1억인데 개발자 프로젝트 4천만 원 주고 아웃소싱 하는 거야. 그럼 4천만 원짜리 1억 연봉을 받는 관료가 그거를 슈퍼바이징, 모니터링, 매니지먼트, 컨트랙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개발자에게 개발자는 머리가 좋으면 소프트웨어 문제는 10분이면 해결할 수 있어. 머리가 나쁜 사람은 365일 24시간 노력해도 해결 못해. 소프트웨어 문제가 이 육체 노동이 아니고 고도의 정신 노동이에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9 to 6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 언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지요? 그럼 매니지먼트를 9 to 6 헤드 카운트 방식으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렇게 9 to 6 헤드 카운트로 개발하면 그 프로젝트의 CEO 사장께서는 그 개발자를 한 프로젝트밖에 투여할 수 없잖아. 그렇죠. 네. 그 머리 좋은 놈을 문제 해결 30개 프로젝트를 다 할 수 있는 놈인데 그 놈이 가면 10분이면 다 해결해. 딴 놈은 가면은 1년 365일 24시간에도 해결을 못해. 페널티 먹어야 돼, 그 회사. 근데 이놈은, 자, 보세요. 능력 있는 놈은 연봉을 1억 받아야 돼? 30개 프로젝트를 하면 30억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소프트웨어 학과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겠지, 그지요?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 연방정부의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트랙 매니지먼트 이런 거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우수한 인재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면 엄청난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 9 to 6를 해야 되잖아. 헤드 카운트를 하잖아요. 가장 많이 받으면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야? 1억 받을 수 있는 거야. 왜? 한 프로젝트밖에 못해. 딴 거를 하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 정부 관료가 당신은 왜 이 일에 전념 안 하고 딴짓하냐? 페널티 매겨. 페널티. 계약 위반이네. 그렇지. 계약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런 스투핏 같은 그런 매니지먼트 가지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미국의 피터 듀러커 또 미국의 많은 논란 닥터 하버드 비즈니스 이런 사람들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디퍼런스지요. 디퍼런스가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디퍼런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 그럼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 선진국은 후진국보다 기술 우위가 엄청나다. 그거 아닙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그 디퍼런스는 테크니컬 이슈가 아니고 매니저리얼 이슈, 관리, 경영 문제입니다. 그 선진국은 삼성전자는 리딩 폼이잖아요. 제조산업, 메모리 반도체 그 생산성이 제 생각에 타 경쟁 업체보다 한 7배 정도 될 거예요. 7배. 그러니까 딴 데서 그 10억 받으면 삼성전자에서 7배니까 70억 받아야 돼. 70억 받아 사실은. 연봉을. 아니 그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70억 받아 연봉을. 자, 우리가 그 미국의 많은 석학들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테크니컬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니저리얼 이슈다. 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다 죽여버린 우리 정부 정책, 우리 관료, 우리 그 중견 대기업들 그 왜 죽인 거냐면 아까 이종료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이 신입 직원을 뽑아가지고 계속 그 능력을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이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막아버렸잖아. 그 15년, 20년 됐어요. 그게 중소벤처기업이 절대 인재 양성을 안 해. 교육 훈련 안 시켜. 시키면 어떻게 돼? 다 뺏기는데, 그지요? 안 시켜야 차라리 거기 있어. 안 시키면 능력이 없으면 딴 데를 못 가. 능력이 없으면.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조금 아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정부 관료들이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트랙 매니지먼트 이거를 아직 그 이 하드웨어 그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소프트웨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인비지블, 손으로 만질 수 없어. 인텐지블, 이 인비지블, 인텐지블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토목공사, 이 기계기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한계에 탁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인재가 다 죽어버렸다. 소프트웨어 인재가 해외로 다 나가버렸다.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나온 뭐 이게 5월 31일자 기사입니다. 반도체 인력 긴급 수혈하겠다. 석사, 박사 정원을 2배는 늘린다. 이게 뭐 그 무슨 뭐 소프트웨어입니까? 아니면 하드웨어입니까? 지금 정부가 이게 발표한 게? 정부는 이제 그 통상자원부, 산업부가 있고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산자부는 우리나라의 그 이 제조산업, 기계, 전기, 전자 이런 그 제조 산업을 그동안 엄청나게 육성을 그 해왔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가전, 뭐 이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 규모를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그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시켰습니다. 미국의 많은 그 석학들이 대한민국과 같이 이 마켓 사이즈, 시장 규모가 적은 데서 어떻게 이런 기간 산업을 성공을 시켰느냐. 전 세계 기간 산업을 성공한 조그마한 우리 대한민국 규모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성공한 데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이 강력한 그 이 기술 입국 매우 중요했던 거지요. 지금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입국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산자부는 제조 산업의 그 이 리더십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 과학기술부하고 옛날 그 정보통신부를 이렇게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 아까 제가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닥터 유피가 그 컨버전스라는 말을 했잖아요. IT 기술, 통신 기술이
컨버전스, 유니피케이션, 인티그레이션 합쳐지고 이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이 유니피케이션, 인티그레이션 합쳐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합치는 거를 우리가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SI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SI 산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네. 제가 만든 일반화 보편화 제가 했지요. 산자부가 이 반도체 메모리 분야는 주도를 하시면 그러니까 되고. 이게 지금 서포서 정원을 2배는 늘리겠다 하는 게 산자부의 생각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드웨어 쪽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조금 이제 오버록 이 간과가 되는 형국이지요. 그래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 산업 자원부가 협력해서 제 생각은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입국,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를 하기 위한 산자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분야에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산자부와 과학기술정통부가 이 반도체 인력, 하드웨어,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인력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그런 그 반도체 인정, 인력 양성, 그거를 하기 위한 그런 정부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지속해야 될 거로 봅니다. 예,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이 4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각 정부의 각 부처, 예를 들어 산자부도 있었고 정보통신부도 있었고 교육부도 있었고 각 부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각 그 부처별로 좀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